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부가 지방과 필수 의료 공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만만찮은 것 같은데요.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님과 함께 이 의대 증원 내용 포함한 필수 의료 활성화 대책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내년 대학 입시부터인가요? 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는데 올해 정원의 65.4% 정도 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보다 좀 큰 폭의 증원인지 하고요. 또 네. 2,000명 증원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상보다는 큰 폭의 증원인 건 확실하고 네네. 지금 당장 늘릴 수 있는 아마 뭐 최대치요. 최대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족한 의사 수와 네. 정부가 추계 목표로 한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를 실제로 추계해 보면 네. 정부가 얘기한 15,000명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2,000명 증원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가 뭐 향후 한 2, 30년간 부족한 숫자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이번에 2,000명 드리고 이번 정부 내에 지금 그 계속 논의되고 있는 지역의 신설 의대 문제 네네. 등을 포함해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 조금 더 다시 늘리는 한번. 게 네. 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늘린 것도 상당히 많은 폭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추가 어떤 증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가요. 지금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좀 집중하고 네. 그다음에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네. 충원하겠다. 이런 정부 관침. 네. 여기에 대한 의견도 궁금한데요. 서울에 예. 이제 의사가 집중되어 있고 네. 지금 지역의 필수 의료 붕괴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방의대에 우선적으로 증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네네. 또 흔히 이제 그 의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다 수도권으로 쏠린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네네. 그 다시 수도권으로 쏠리는 돌아오는 학생들은 원래 수도권 출신인 학생들이 지방의과대학에 갔다가 네네. 대학 졸업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원래 지역 출신인 지방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금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내놓고는 있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한 60, 70%는 자기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만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안인 거죠. 그게 예. 이제 수치로도 나타나나 보네요. 네, 가령 이제 뭐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 출신이면 부산 지역 근처에 있는 뭐 의과대학을 나왔다 치면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네. 전공 과정 거치면서 다시 고향으로 네. 돌아가는 경우도 네. 꽤 많다. 많은 수치다 말씀이신 예, 것 같고요. 지금 의협이나 뭐 의사단체는 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필수 의료 약화의 최대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을 늘려도 낙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다수가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나 뭐 이런 곳으로 쏠릴 것이다라는 예상도 하던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는 뭐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분야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안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 그런 설명으로 예를 들면 응급실 뺑뺑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의 문제나 지방에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네. 작년에 3억 원이었던 의사 연봉이 지금 4억 원이 돼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연봉이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이고 네. 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의사 수의 문제를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것에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의사협회는 일부 뭐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쉽게 네. 병원에 가서 전문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예. 그거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거나 뭐 지방 도시여도 인구 규모가 큰 곳은 동네에 병원이 많지만 네. 군 단위로 내려가고 작은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으로 가면 동네 병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시간 거리에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네 의원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와 큰 도시에 비해서 네. 군 단위의 동네 병원이 작은 곳은 8분의 1 정도밖에 숫자가 되지 않고요. 아. 예. 그 결과 사실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지역에서는 사는 주민들은 합병증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 네. 예, 그것 때문에 연간 합병증 진료비로만 한 6조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제때 이제 네. 받지 못해서요. 네.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 부족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2만 명 네네. 추가적으로 네. 그것의 그 합병증 치료비가 6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이라 뭐 의협이 주장하는 그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의협 간부들이 주로 근무하는 대도시의 이야기지 네. 대한민국의 전체를 대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장의 실태와는 좀 네. 괴리가 있거나 차이가 있는 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물론 네. 필수 의료의 아까 의협이 주장하는 것에 낙수 효과는 없거나 제한적이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숫자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극히 소수만 늘어난 인원의 소수만 가고 네. 대다수는 또 대도시에 개원하는 쪽이나 그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 쪽으로 가겠죠. 네네. 그런 부분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동시에 의료 제도를 고쳐야 된다. 나쁜 의료 제도를. 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필수 의료 붕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 제도를 대폭 뜯어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의협에서는 또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떨어지리란 전망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과잉 경쟁이 일어나서 건강보험을 더 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의료비가 더 늘어나면 되레 이게 국민 부담으로 온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말씀을 예.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의사의 몸값,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네네.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의사가 어느 정도를 받느냐를 가지고 의사의 소득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데요. 10년 전에는 의사의 소득 수준이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 4배 수준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던 게 지금은 5배, 7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10년 사이 거의 2배 정도 더. 네. 그게 2020년 통계고 네네. 작년 올해에 그 의사들을 구인 광고를 내는 그 전문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 전문지에 뭐 우리 병원에 뭐 내과 의사 채용합니다. 뭐 흉부외과 의사 채용합니다. 거기에 연봉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연봉의 수준이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재작년에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소위 우리가 이제 봉직이 예. 월급 받는 의사를 그렇게 부르는데 평균적으로 한 3억쯤 되던 게 예. 요즘은 4억이 평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몸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의사의 공급이 적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의사의 공급이 이제 너무 많아지면 네. 의사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된 환자를 일주일에 2-3번씩 오게 하기도 하고 뭐 환자를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수술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수술시키기도 해서 의료비가 올라갈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의 공급이 부족해서 의사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의료비가 지금 연간 한 10조 원 정도를 OECD 국가 대비 더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의사의 공급이 굉장히 과잉 공급일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네. 의사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의사의 몸값 때문에 의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예. 의사 수와 의료비 지출 간에는 그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의료 제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렇겠죠. 의사 수가 적어도 의료비를 많이 쓸 수 있고 의사가 많아도 의료비를 적게 쓸 수 있거든요. 네네. 보험 관련된 뭐 적용 여부도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대비 의료비를 더 많이 쓰는 나라가 작년에 드디어 됐습니다. 아, 네. 2022년에 네네. 재작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GDP 대비 9.7%를 의료비로 쓰고 있는 반면에 네. OECD 평균이 9.3%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의사 수는 OECD 국가의 의사 수의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만약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사 수가 늘어나면 기계적으로 의료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OECD 국가의 의료비는 우리나라의 2배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여러 나라들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걸 설명할 수가 없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의사 수를 늘려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대란 지방의료 붕괴를 겪지 않게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늘어난 의사들이 꼭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대도시 개원과 비급여 진료로 가서 불필요하게 과잉 진료,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지 않도록 의료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는 게 목표지. 의사 수 늘리면 비급여 진료하고 과잉 진료해서 의료비 늘어날까 봐 의사 수를 못 늘리고 네. 국민들이 뺑뺑이 돌고 응급실 뺑뺑이 돌고 소아과 진료 대란하는 거를 방치하는 게 우리의 제도 또는 네. 정부의 역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하고 네. 제도 보완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의견 잠깐 들어보고 또 이어갈게요. 김동희님, 저는 의사 숫자도 문제지만 간호 인력도 부족한 것도 걱정입니다. 간호 인력 관련해선 어떤 대책 필요할까 하셨고요. 7319님, 필수 분야, 부족한 분야 의사만 뽑을 수는 없는가요? 물어보셨고요. 3327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마음대로 조정하면 위험합니다. 현재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곳은 필수 의료 분야고 비급여 쪽은 의사가 넘쳐납니다. 필수 의료에서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도를 줄여주고 이득을 최대한 올려주면 되는 문제인데 의사 수를 늘리는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하셨는데 이 세 분의 뭐 의견 중에서 뭐 한 가지 정도 뭐 답을 주신다면 네, 뭐 예. 마지막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지금 네. 의료 시스템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 필수 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안 가고 예. 비급여 과잉 진료하는 분야로 가게 만드는 거는 맞는데 네. 필수 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의사 수도 늘리고 제도도 고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네네. 제도만 고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10년 동안 근무한 흉부외과 의사, 동네에 10년 동안 개원해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보던 외과 의사를 네. 지금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연봉 4억 주고 데려온다고 응급환자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분포를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숫자도 늘리고 분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네. 또 한 가지 우려가 나오는 게요. 지금 의대 정원을 이렇게 늘리면 제대로 가르치기 힘들지 않는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의료 인프라도 그렇고요. 수련 시설도 그렇고요. 이게 감당이 될까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그 크게 의학 교육을 임상 교육하고 기초 교육으로 나눠 보면 네네. 임상 교육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대학병원들이 굉장히 큰 규모의 병원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 병원들이 또 여러 개의 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임상 교수의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하고 비교해 보면 학생대 교수의 숫자가 일반 대학에 비해서 의과대학이 한 10배쯤 많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임상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의 숫자를 걱정할 일이 아니고 네.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교과 과정을 잘 짜서 잘 교육할까인가의 문제이고 네. 그거는 대학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부가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는 문제지 네. 뭐 지금 정원을 늘려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한 주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기초의학 교육은
지금도 부실합니다.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그 이번 기회에 기초의학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네.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지. 기초의학 지금 교육도 부실한데 더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방치하자는 얘기라서 요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방침이 발표되니까 학원과 입시업계가 좀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대학을 졸업했거나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거나 이런 현직 직장인분들까지 당장 뭐 주말 학원반 등록해야 된다. 이번 연휴 때부터 학원 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학원가가 좀 북적인다고 하던데 네. 의대 쏠림 현상 소위 말하는 네.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좀 클지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예. 뭐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예. 그 의대를 가지 않고 다른 과를 가서 대기업의 과장쯤 되면 받는 연봉이 한 1억쯤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같은 나이에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전문의를 받으면 지금 연봉 3억 4억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든지 의대 가고 싶어 하고 의대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예. 그게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고 줄여놓으면 그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네. 의사의 연봉은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네네. 앞서 예를 들어준 것처럼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의대에 적성이 있으면 의대를 가고 내가 경영에 적성이 있으면 경영대를 가고 뭐 내가 공학에 적성이 있으면 공대를 가고 어느 걸 선택하거나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 체계. 예를 들면 내가 공대 가면 한 1억 5천쯤 받고 의대 가면 한 2억 5천쯤 받고 그러면 뭐 들어가는 노력, 수련 과정 이런 걸 생각하면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왜 굳이 모두 다 의대를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사회인 거고 네네.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의과대학 숫자를 늘려서 의과대학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의 지나치게 올라간 몸값을 정상화시키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인 거죠. 네네. 지금 뭐 당장은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쳐가는 과정이지만 향후에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쏠림 현상도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정부가 필수 의료 대책도 발표를 했던데 이 해법으로 한 4가지 정도요. 의료 인력 확충, 또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또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그 4대 개혁을 네.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방향성은 뭐 오케이지만 네. 네. 세부적인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제가 한 1년 전쯤에 나왔으면 정말 좋은 대책이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대책에는 그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의 임기 내에 10조 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는데요. 네. 그 10조 원을 예를 들어서 뭐 인력 확충에 얼마, 지역 의료 강화에 얼마, 뭐 보상의 공정성 제고에 얼마 이렇게 해서 10조 원을 쓰겠다고 하는 그 계산표가 나온 게 아니고 예. 각각의 정책에는 얼마를 쓸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10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정책에 돈을 얼마나 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가 안 갖고 있다는.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는. 아직 네, 못 네.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력 확충 부분을 보면 지금 이제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적은 수의 전문의를 고용해서 네. 그 수입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피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흉부외과, 외과, 뭐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영역에서 상당수의 그 전문의들이 사실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근무해야 되는데 뽑아주지 않으니까 개원가로 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런 과목들의 특히 이제 24시간 365일 응급 환자와 중환자와 진료를 해야 되는 영역은 당직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적어도 한 7명쯤 있어야 내가 일주일에 어떤 주는 한 번, 어떤 주는 한 2번쯤 당직을 서면서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영역에서 병원마다 최소 7명을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돈을 주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올린 수가가 그러면 병원이 전문의를 7명 고용하는 데 쓸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4명만 고용해 놓고 네. 수당 조금 주면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당직석에 만들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네. 예. 이제 그런 인력 기준에 관한 계획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세부 플랜을 좀 촘촘하게 네. 현실적인 맞게 요거 좀 세워 넣어야지 이게 돈 10조 투입한다 이런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네, 그게 어디 쓰일지, 예. 그러니까 제대로 쓰여야 될 때 쓰여야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아, 예, 확신을 하기가 좀 힘들다. 네. 예, 네. 자, 그리고요. 한두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과 필수 의료 활성화에 있어서 교수님께서는 개별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권역별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네. 어떤 이야기일지요? 네, 그러니까 예. 의대 정원을 지금 2,000명을 늘려도 네. 그 의사가 전문의로 배출되는 거는 2035년 10년 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계속 붕괴해 가고 있는데 네네. 예. 그 기간 그 사이를 어떻게 할 거냐. 당면한 현실 그 네. 전공의에서 수련까지 쭉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네.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문제 것인가. 해결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필수 의료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네. 그 의사들이 주장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리면 된다라고 해서 네. 정부가 이제 작년에 예를 들면 분만 수가 같은 걸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분만을 안 하겠다고 하던 그 병의원들이 이제 너도 나도 분만을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네. 예를 들면 고위험 분만 환자까지 그 작은 병원에서 데리고 있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그 큰 병원으로 보내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너도 나도 분만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게 그 환자 수는 적은데 분만을 하겠다는 병원이 많아지면서 네. 규모의 경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 그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원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응급 환자의 숫자, 분만 환자의 숫자, 소아 응급 환자의 숫자만큼 그 병원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네. 환자를 진료할지를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방식을 이제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 이렇게 네. 이제 부르는데요, 정부가. 네네네. 예, 그런 체계를 를 전제로 해서 정부가 짜놓은 여러 가지 필수 의료 대책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현되도록 하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약간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필수 의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이 질문을 꼭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 의사단체들 입장에서는 이 발표 이후에 뭐 집단 휴업이랄지 총파업이랄지 이거를 좀 네. 예고를 한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뭐 강제적인 행동들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의료계도 어떤 설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각각의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안타깝게도 예. 이제 우리 의사협회는 지난 20년간 그 파업을 무기로 네. 정부가 하려고 했던 주요 정책들을 다 무산시켜 왔습니다. 뭐 거기에는 그 뭐 비대면 진료도 들어 있었고요. 네네. 그 진료비 지불 방식을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 수가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도 반대해서 무산시켰고요. 네네. 지난 2020년에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그 의협하고만 만나서 하는 의료 현안 협의체 회의를 28차례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네. 거의 2주에 한 번씩 한 셈이고인데 그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단 한 번도 예를 들면 정부가 수가를 어디를 얼만큼 올려주면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데 동의할게. 네네.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적정 그 증원 규모는 네. 이런 거야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어떤 없습니다. 대안이나 협상한 중재안 제시가 좀 잘 미진했다. 네. 그래서 의사협회는
뭐 의대 정원을 100명을 늘려도 네. 파업했을 거고요. 1000명을 늘려도 파업했을 거고 2000명을 늘려도 파업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이것 역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뭐 의사협회 또 단체 입장도 저희가 들어보는 기회를 좀 가질 테니까요. 그 의견들 또 그런 그 지원들 좀 해주시고요. 7484님 교수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잘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위영 리포터.